3월 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발표를 열흘 남짓 앞두고요. 나라 내부도 두 패로 갈라서 뒤숭생숭합니다. 제가 살면서 최근 같은 이 국가의 몰락 움직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요즘 세계의 G2 경제 양대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관광사를 통한 관광객이 한국으로는 못 가게 만들겠다. 자, 한 70%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사로 들어온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마 못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이 일에 대해서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의 그 영주권을 주는 투자 줄여야 된다. 무비자 관광 줄여야 된다. 중국어로 지나치게 몰입된 이 경제적 비중을 낮추고 다변화해야 된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어떤 여러가지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낮춰야 된다. 전체 수출에 다 합치면 30%가 넘어가는 중국의 경사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국교가 맺어지기 전에는 그야말로 중국 없이도 중국하고 단 한 푼도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중국 없이도 잘 버텨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거대한 중화 경제권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 부분이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국민들의 민족적인 어떤 주체성, 자존심까지도 빨려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매우 심각하다. 특히 한반도의 위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과의 뒤로 이 무역이나 각종 금전거래, 더 나아가서 핵과 미사일을 위한 물품 반입,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마지 못해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묵시적으로든 용인하면서 오늘날 북한이 이 지경까지 오는 상태에 중국은 방조 내지 음성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대신해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전 세계를 겨냥해서 핵과 미사일 압박을 하는 부분을 은근히 즐기는 측면도 있다. 화가 나서 북한을 나무라는 듯하고 북한과의 무슨 석탄 수입을 중단시킨다 이런 쇼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전부 다 쇼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다. 중국은 이 흑룡강성이나 동북 삼성에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레이더, 사드보다 더한 레이더 기지와 또 각종 미사일, 방어망, 거기에 벗어나서 공격적인 미사일 배치, 이런 부분들을 다 해놓고 요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공격용 미사일까지도 중국은 한국의 미군 기지 등 주요 기지를 대상으로 다 배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괌을 넘어서 태평양 중간까지도 쏴볼 수 있는 4,000km에 근접하는 이 레이더 기지까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조차도 그 위치나 방향을 중국의 비위에 거스르지 않게 성주를 통해서 제한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을 배치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롯데가 그 3일 전에 롯데 상사 이사회에서 그 배치를 결정하자마자 중국은 이제 그 무서운 속내를 드러내면서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중국의 압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결국 한국의 대선에서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뭐 이런 중국이 봤을 때는 야권 성향의 후보들이 중국의 입장에 맞는 그런 이 대미, 대중, 대북 정책을 계속 유지해라. 특히 사드에 있어서는 다음 정권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 즉 사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서 이탈하고 그러면서 야권의 후보들도 살짝 말을 바꿔가는 부분이 중국으로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의 길을 이번에 들이고 말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이고요. 앞으로 엄청난 중국의 압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민족주의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죽더라도요, 자존심을 가지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강대국 옆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자존심으로 버텨야 됩니다. 핀란드가요, 과거에 소련, 러시아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한때는 발틱 삼국처럼 흡수될 위기에도 이렇게 놓였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발틱 삼국이요, 미국을 보고 사드라든지 이 미사일 방어 무기든 미군 배치든 뭐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과 나토의 관계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방위비 분담 등으로 이렇게 악화되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국의 미군의 배치를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군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환 배치를 좀 하겠다. 즉 고정적으로는 우리가 못 있고 일정한 미군 숫자를 돌아가면서 순환 배치를 하겠다고 동구권 나라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틱 3국이나 핀란드가 놓인 역사적 환경과 지리적 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외교 안보적 환경과 한국이 지금 중국 옆에서 겪고 있는 환경을 비교할 때 발틱 3국이나 핀란드가 훨씬 우리보다 열악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소련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핀란드나 발틱 3국에는 자신 소련의 러시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슬라브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실제로 슬라브인들과의 어떤 그쪽 발틱 3국 민족 그리고 핀란드인 민족 간의 특별한 이 인종적 구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들이 러시아나 소련으로부터 자신의 국채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와 땀이 흐린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우리 한국의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마디로 이 의식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도움을 받은 미국에는 의도적인 반미의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갑차 사건 때 2002년입니까? 그야말로 사고였습니다. 미군 장갑차가 보지 못하고 여중생들을 치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 깔끔하게 되지 못했다 어쨌다 말이 있지만은 그것은 소파 규정에 따라서, 교통사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2002년 대선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뒤덮으면서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2008년에요. 10년 야권이 지배하다가 정권을 뺏겼을 때 반미,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라는 있지도 않은 가상의 실체를 언론과 한마디로 야권 제야 좌편향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수십만 국민이 호응을 하면서 한마디로 가상의 실체를 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초장에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맹명만 유지를 했죠. 자, 이번에 촛불 부분에 다행히 촛불을 해서 박 대통령의 이 절차적이고 어떤 이 도덕성의 부패의식 문제에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촛불 시위가 이렇게 번져가는 과정에서 반미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슬금슬금 사드 배치 반대가 등장을 했고 3.1절 때는 이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겨냥한 위안부 협정 파기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시기라서 조심해서 그렇지 그러지 않았으면 반일 이슈가 뒤덮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반미 쪽을 겨냥하던 좌파들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요 반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반미 카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 구조를 깨라라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한국의 종북 좌파들한테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종북 좌파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항상 이걸 언급할 때마다 제한적으로 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과 북한의 지시를 받는 종북 좌파들이 한국에는 상당수 있다. 그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이슈들이 항상 그런 통로를 통해서 건네져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일 이슈로서 지금 여러가지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이나 일본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종북 좌파적인 물타기 이슈가 분명히 주도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중국의 이런 한국에 대한 건방진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속국을 대하는 형태죠. 이번에 제대로 벌을 주겠다. 한마디로 제대로 한번 가르치겠다. 한국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겠다. 단결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라는 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 경제를 자기들이 지락펴락할 것처럼 하나씩 카드를 꺼내서 협박을 하는데요. 한국의 정치인 중에 어느 누구도 중국을 겨냥해서 분노를 표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정치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좌우 단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이슈를 가지고 한마디로 집회를 하는 사람이 없고 중국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데모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머지않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제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실컷 했지만은 다 헌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경까지 와버린 상황에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제가 또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는데요. 아무도 안 한다면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 좀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민족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만 킬로 이상 떨어진 미국이 한국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슨 이해관계를 가져서 속국화하겠다고 한미관계를 반미로 몰아가면서 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한국이 한반도의 반쪽은 이미 자신들의 속국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중국이 이제 이 한국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주물러 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치인들 다수가 중국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여 명이 중국에 가서 고작 외교부장 앞에서 했던 행태들을 보십시오. 저녁 자리를 차관복급이 무슨 국장급이 밥을 사고 자 그러면서 중국에 한다는 말은 거기에 다 전달하고 왔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압력 넣는 부분을 시정하러 갔다고 하고는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박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박 대통령 개인으로 끝내야 됩니다. 왜 안보 이슈를 이렇게 뒤섞었어요? 한마디로 안보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사드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을 부정하는 시각들이 이렇게 대중들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박 대통령 잘못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이상의 부분을 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친중 그리고 중국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떠들고 그들을 대변하는 듯한 앞잡이 노릇을 내놓고 하는 이런 형태를 국민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이것은 망한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